최순실 씨가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인데 여기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예. 1심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우홍. 항의 차원에서. 근데 이번에는 과연 증언을 할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단치면서. 네, 내용이 좀 이게 특검한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냈는데요. 보기 좋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에게 도대체 뭘 묻는 거냐, 똑바로 질문을 해라 등등 좀 그런 내용들. 승마 전문가를 데리고 오든지. 그렇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에 가보시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이 구체적으로 또 이런 질문을 했죠. 아니 딸에게, 정유라 씨에게 말을 내 말처럼,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최순실 씨가 그럼 내 말처럼 타라고 하지 남의 말처럼 타라고 하냐, 그렇게 반박을 하고요. 말이 맞아요. 네, 또 특검이 차분하게 질문을 잘 듣고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대뜸 그러니까 왜 새벽에 남의 딸을 데리고 갔냐? 라고 하면서 새벽에 그 정유라 씨가 갔던 게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납치됐던 거다라고 하는 뜻의 얘기를 하면서 딸이랑 나랑 지금 싸움 붙이는 거냐. 나는 지금도 걔가, 정유라 씨가, 딸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반박을 한 거죠, 세게. 그러면서 특검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말 구입했던 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독일을 한번 갔다 오든가 아니면 말을 연구한 검사님이 나오시는가 하지 답답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특검이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해서 방청석에서 심지어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건 법정의 품위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훼손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판을 사실 웬만한 변호사보다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최순실 씨가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떤 걸 착각할까요? 법정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로?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 예전에 동네 슈퍼에서 어머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 때 슈퍼 어머니 팟캐스트 뭐 이런 거. 괜찮다고. 사실 포기한 거 아닌가요? 사실 다 이렇게 절대. 근데요 최순실 씨 보면요. 그리고 전략적 마인드도 있고요. 일단 맨갑이에요. 멘탈이 그렇죠. 가벼워요. 25년 구형받잖아요. 네. 쓰러졌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네. 조폭들도 못 나와요. 일단 그 포기를 절대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언하면서도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금 부정을 하거나 모른다고 넘어가는데 일단 인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2달 동안 259번이나 통화했냐 맞냐라고 했더니 대포폰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면서 40년씩인데 그 정도 못하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화 내용이 뭐냐 물었더니 통화 내용을 묻는 건 실례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증인이. 실례를 하나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나에게 실례다 묻는 거 묻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죠. 네, 실제로. 그리고 또 청와대 출입한 적 있냐. 수사해야죠. 청와대 출입한 적 있냐 했더니 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간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했고요. 또 의미 있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2015년에 독일에서 호텔을 삽니다. 최순실 씨가 호텔을 이제 매입하는데요. 그때 그 돈이 삼성이 코어스포츠로 보낸 돈이 맞냐라고 했더니 맞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나중에 관련된 비용을 정산 쭉 돌려줄 생각이었다라는 말까지 붙였는데요. 이런 걸 볼 때 글쎄요. 오히려 특검에게 여러 가지 짜증을 내면서 본인의 좀 분풀이를 하는 거지 특검의 어떤 그 추궁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기술 들어간 거죠 이제. 슬금슬금. 거기에 연기력까지 되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장시호 조카 장시호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번에 조카 장시호가 최순실 씨 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사이에 단독 면담 일정표를 발견했는데 인정하냐 그랬더니 그 말은 안 하고요. 특검하고 장시호 씨 사이에 플리바게닝이 심한 것 같다. 즉 사전에 서로 형량을 좀 낮게 구형해 주기로 하면서 짜고 한 거 아니냐. 그게 누구 얘기예요? 최순실 씨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에서. 또 법에 대해서 들어간 지 한 1년 됐다고 또 사법고시 볼 준비하고 있나 봐요. 사실 아시겠지만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매일 재판받으면 웬만한 절차는 통달합니다. 그럼요. 네, 정말 통달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통방을 하면서 거기 또 10수년 산 사람도 있거든요. 무기수들. 그룹 스터디가 이루어지죠. 그룹은 안 되죠. 여기 독방이거든요. 통방 스타일이라고. 통방. 이른바 이제 소통방. 네네. 거기서 다 얘기해 줘요. 그다음에 또
교도관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 교도관들도 또 슬금슬금 해갖고 오다가도 하면서 한마디씩 해줘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모자이크로 쫙 해갖고 퍼즐 게임 마치듯이 스스로 그 터득을 해가는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갖고 그 오래된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해주고 빵이라도 하나 받아 먹으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예. 그리고 또 특검이 작년 1월에 이제 그 박산진 그 당시 그 삼성전자 사장하고 황송수 당시 전무가 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말구입 계약서를 이제 직접적으로 증거를 제시했어요.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추궁을 했는데 그럴 때는 또 불리할 때는 아니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로 일관했거든요. 최순실 씨는 여전히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증언을 하면서 어떻게든 피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5년 구형받은 사람의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저게. 그렇죠. 저 정도면 뭐.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8672님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대통령을 쥐락펴락 했는데 그 정도의 약과지요.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네요. 정말. 슈퍼맨갑이에요, 저 정도면.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안민석 의원의 얘기에 신뢰가는 게 밖에 든든한 뒷배가 있으면은 힘이 안 빠지거든요. 뭐냐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으니까 이거 살고 정치적 재판이고 뭐 하루 5년 10년 살아봐야 나오면 인생 청춘 70세부터 했는데 든든하니까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사실 뭐 그래서 저 재산을 다 몰수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막 동료들끼리 할 때 보면 그 기승전 마무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지 않겠니? 뭐 그 최순실도 살 거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 그냥 우리끼리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게 믿고 있는 구석이 있으면 뭐 소위 말해서 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요. 뭐 그 안에서 쫄면 먹는 것도 아니고. 자, 정희석 기자님, 미정은 위원장이 뭐예요? 김정은. 미정은이 아니라 김정은. 밖에서 오타났네요. 초조하니까 계속 오타나요. 정희석 기자님, 김정은 위원장이 해킹 공격을 명령했다? 지난 5월이었죠. 워너크라이라고 이제 그 랜섬웨어 일종이죠. 랜섬웨어. 그죠. 랜섬웨어라는 게 이제 인지라고 소프트웨어 합쳐가지고 이거 풀어줄 테니 돈 내놔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 150개국에 피해를 미쳤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의료 체계, 병원 자체가 마비가 됐었어요. 워너크라이라는? 그렇죠. 워너크라이. 워너크라이, 위너크라이. 워너크라이죠. 워너크라이에 있어서 그게 그동안 배우는 항상 우리 아까 기승전 북으로 끝났어요. 모든 해킹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뚜렷이 안 나오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 디도스 이런 거에 항상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번에 다 해보니 결국에 북한밖에 없더라. 지난번에 랜섬웨어 그 공격했을 때의 조합이나 이런 배열이 비슷했다. 맞습니다. 거의 유사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사례가 많았어요. 한국은행도 한번 7, 8차례 해킹을 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미국하고 관련된 건 2014년에 소니 픽처스 해킹해가지고 이게 누구 소행이니 뭐 해서 그때도 북한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소니가 그때 영화를 만들었는데 김정은 인터뷰. 김정은을 영화 제목이 인터뷰죠. 인터뷰죠. 근데 김정은을 비하하는 그러니까 희화시킨. 그러니까 그것을 해킹해갖고 결국 영화 상영을 못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것도 북한 소행이 그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의 기법들이 북한하고 비슷하더라는 걸 이례적으로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럼 북한 IT가 또 최고의 기술자들이거든요. 실제 그래요? 그렇죠. 실제요, 그러면. 해커 사관학교입니다. 정말 뛰어나죠. 그래요? IT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 미사일 쏘고 그러는 게 IT 기술과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초정밀 기술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핵심이죠. 사실 뭐 인도뿐만 아니라 북한도 정말 강국이고, 근데 그게 그동안 보면 이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3대 위협을 꼽은 게 핵, 미사일은 다 알 거예요. 사이버 이걸 딱 지목을 하면서 그 다음 날 워너크라이는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밝혔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 결론. 영국이 동의했죠. 일본도 이거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북한이 미사일 강국인 동시에 소프트웨어 강국이 됐고. 그건 원래부터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우리 가상화폐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저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받았는데 이것 역시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을 하고 실제로 지난 뭐 올해 들어서 있었잖아요. 그건 북한으로 거의 추정을 하고 있어요. 8,500만 불 해킹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뭐 북한이 왜 이러냐. 각종 무역 제재, 금융 제재 다 받고 북한의 노동력도 지금 송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바깥으로 수출도 못하고. 그럼 외화벌이 수단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 나라의 어떤 위협적인 북한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해킹이. 자, 신태균님, 근데 북한 기술력이 왜 그렇게 뛰어나나요? 북한은 왜 그리 기술이 좋죠? 저도 궁금합니다. 북한은 이러잖아요. 군경 병합 발전이라고 그러는가요? 군에서 발전시킨 기술을 경제로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군은 지금 주요하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미사일 아니에요. 네네. 미사일은 초정밀 기술이거든요. 최첨단 기술. 그냥 그걸 하려면 IT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죽기 살기로 덤비면 아무리 근데 IT가 강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오래전서부터 정표에 나 있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미사일과 해킹, IT 이쪽에 모든 걸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간혹 가다가 언론 보도에 나오는 그 북한에서 자체 개발한 어떤 뭐 OS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휴대전화 구동시키는 그런 그 OS 있잖아요. 독자적인 기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수준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또 않아요. 디자인의 문제인가요? 폰트 서체의 문제인가? 그게 대중화되어서 그 북한 주민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OS 그러니까 노출된 그런 것과 이게 뭐 미사일 기술이나 IT 해킹을 하는데 쓰는 기술 다른 차원인가요? 비공개되어 있는 그 기술력의 차이는 모르긴 몰라도 하늘과 땅일 걸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진짜 이 사이버 공격 있잖아요. 철도나 항공사 이런 게 이제 메인선에 해킹이 돼갖고 그 메인선 갖고 장난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위험하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아까 3대 위협으로 핵, 미사일, 사이버 그 공격. 또 하나는 북한이 또 생화학에 집중하기 시작했잖아요. 화학 무기가 어마어마하죠. 화학 무기에 대해서. 뭐 탄저균을 미사일에 뭐 이제 장착시키는 뭐 실험도 했다. 뭐 그런 보도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사이버 공격 심각해요. 근데 이번에 그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배열이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그 랜섬웨어 공격했을 때 랜섬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인질을 잡고 인질 풀어주는 대가로 협상금을 인질 보상금 아니에요? 인질 보상금 좀 이상하다. 그걸 가상화폐로 또 받고 가상화폐로 또 가상화폐 또 해킹하고 남는 장사죠. 와. 범죄로 치면 최고의 범죄네요. 흉악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점점 더 그쪽으로 신경을 돌리는 거죠, 자기들. 지금 뭐 슈퍼노트 만들어가지고 뭐 달러 위조 지폐 찍어내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또 옛날 방법이에요. 슈퍼노트는. 그렇죠. 아날로그적 방식이죠. 저는 북한이 만약에 어떤 그 테러를 한다면 미사일부터 쏘지 않고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는 딱 3개만 마비시키면 끝날 것 같아요. 전기 끊고, 그다음에 통신 끊고, 금융 끊으면 그게 전부 해킹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 우리나라 국민들 다 정말 멘붕 아닐까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멘붕이 오는 건요. 핸드폰 못 쓰게 화장실 가서 핸드폰 못 쓰게 하면 다 미쳐버려요. 핸드폰까지 안 가도 카톡 마비만 돼도 다들 정말 힘들어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화장실 가고 핸드폰 못 쓰게 해봐요. 사실 근데 그걸 많이 훈련하고 있어요, 사실 북한에서. 그래요. 화장실 갈 때 안 들고 가야겠다. 훈련도 해야죠. 그럼 한참 앉아 있다가 다시 나와서 들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많은 분들이 그 공감할 걸요.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신적 압박을 주는 게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화장실 가서 핸드폰 못 쓰게 하는 거. 엘리베이터 타갖고 이거 닫히는 거 못 누르게 하는 거. 막 몸이 근질근질해 벌써. 실제로 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용돈 깎고 뭐 때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폰압이에요. 폰압. 스마트폰 뺏어가는 폰압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폰압이 제일 언제 무섭냐? 화장실 할 때 이거 두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전 엘리베이터 휴지 없는 거가 더 힘드네요. 엘리베이터 못 누르게 하는 거 빨리. 최순실 씨가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인데 여기 증인으로 나왔어요. 1심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항의 차원에서. 근데 이번에는 과연 증언을 할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단치면서. 내용이 좀 이게 특검한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냈는데요. 보기 좋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에게 도대체 뭘 묻는 거냐, 똑바로 질문을 해라 등등. 그런 내용들. 승마 전문가를 데리고 오든지. 그렇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에 가보시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이 구체적으로 또 이런 질문을 했죠. 아니, 딸에게 정유라 씨에게 말을 내 말처럼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최순실 씨가 아이 그럼 내 말처럼 타라고 하지 남의 말처럼 타라고 하냐 그렇게 반박을 하고요. 말이 맞아요. 네, 또 특검이 차분하게 질문을 잘 듣고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대뜸 그러니까 왜 새벽에 남의 딸을 데리고 갔냐? 라고 하면서 새벽에 그 정유라 씨가 갔던 게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납치됐던 거다라고 하는 뜻의 얘기를 하면서 딸이랑 나랑 지금 싸움 붙이는 거냐. 나는 지금도 걔가 정유라 씨가 딸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뭐 반박을 한 거죠. 세게. 그러면서 특검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말 구입했던 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독일을 한번 갔다 오든가 아니면 말을 연구한 검사님이 나오시는가 하지 답답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요. 특검이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니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해서 방청석에서 심지어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건 법정의 품위라는 게 있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훼손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판을 사실 웬만한 변호사보다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뭐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최순실 씨가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떤 걸 착각하죠? 법정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로?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 그 예전에 그 동네 슈퍼에서 어머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다 떨 때 슈퍼 어머니 팟캐스트 뭐 이런 거 괜찮다고. 아니 사실 포기한 거 아닌가요? 사실 뭐 다 잃을 게 있는데요. 절대. 근데요 최순실 씨 보면요. 그리고 전략적 마인드도 있고요. 일단 맨갑이에요. 멘탈이 그렇죠. 가벼워요. 아니, 25년 구형받잖아요. 네. 쓰러졌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네. 조폭들도 못 나와요. 아니 일단 그 포기를 절대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언하면서도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금 부정을 하거나 모른다고 넘어가는데 일단 인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2달 동안 259번이나 통화했냐 맞냐라고 했더니 대포폰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면서 40년씩인데 그 정도 못하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화 내용이 뭐냐 물었더니 통화 내용을 묻는 건 실례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 증인이. 예를 하나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검사는. 나에게 실례다 묻는 거 묻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죠. 네, 실제로. 그리고 또 청와대 출입한 적 있냐. 수사해야죠. 청와대 출입한 적 있냐 했더니 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간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했고요. 또 의미 있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2015년에 독일에서 호텔을 삽니다. 최순실 씨가 호텔을 이제 매입하는데요. 그때 그 돈이 삼성이 코어 스포츠로 사먹고시 뭘 준비하고 있나 봐요. 사실 아시겠지만 1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매일 재판받으면 웬만한 절차는 통달합니다. 그럼요. 네, 정말 통달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통방을 하면서 거기 또 10수년 산 사람도 있거든요. 무기수들. 그룹 스터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룹은 안 되죠. 여기 독방이거든요. 통방 스타일이라고. 통방. 이른바 이제 소통방. 네네. 거기서 다 얘기해줘요. 그다음에 또 교도관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 교도관들도 또 슬금슬금 해갖고 오다가다 하면서 한마디씩 해줘요. 툭툭. 그러면 그게 이제 모자이크로 쫙 해갖고 퍼즐 게임 마치듯이 스스로 그 터득을 해가는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갖고 그 오래된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해주고 빵이라도 하나 받아 먹으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그리고 또 특검이 작년 1월에 이제 그 박산진 그 당시 그 삼성전자 사장하고 황송수 당시 전무가 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말구입 계약서를 이제 직접적으로 증거를 제시했어요.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추궁을 했는데 보낸 돈이 맞냐라고 했더니 맞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나중에 관련된 비용을 정산 쪽 돌려줄 생각이었다. 라는 말까지 붙였는데요. 이런 걸 볼 때 글쎄요. 오히려 특검에게 여러 가지 짜증을 내면서 본인의 좀 분풀이를 하는 거지 특검의 어떤 그 추궁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작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기술 들어간 거죠 이제. 슬금슬금. 거기에 연기력까지 되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장시호 조카 장시호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번에 조카 장시호가 최순실 씨 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사이에 단독 면담 일정표를 발견했는데 인정하냐 그랬더니 뭐 그 말은 안 하고요. 특검하고 장시호 씨 사이에 플리바게닝이 심한 것 같다. 즉 사전에 서로 형량을 좀 낮게 구형해 주기로 하면서 짜고 한 거 아니냐. 그게 누구 얘기예요? 최순실 씨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에서. 또 법에 대해서 그 들어간 지 한 1년 됐다고